대통령 기획 재정개혁 특위라는 데서 금융자산가, 즉 많은 현금을 보유해서 이자소득이나 각종 금융소득의 연 1,000만 원 이상 이자소득을 버는 사람 31만 명에게 지금 세금을 더 물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부자,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나 소형 전세 임대주택업자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종부세를 강하게 이렇게 매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존 3억 이하의 주택의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부세가 지금 34만 8천 명에게, 어떤 데는 34만 6천 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조 원 가량의 지금 세금이 더 거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과세는 이 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율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는데 31만 명이 1,000억 정도를 더 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분에서는 6억이 공제고 1가구 1주택은 9억이 공제고 나대지는 5억, 별도 합산 토지, 상가와 체육시설 등 건물 부속 이렇게 토지는 80억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시세와 이 과표 부분을 빼서 거기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로만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은행의 이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이자, 즉 월 한 8, 90만 원의 은행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돈이 상당히 있어야, 현금 소득만 매덕이 있어야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의 과세액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을, 고액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4만 명이 1조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774만 명이 근로소득 면세자라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인데, 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집중해서 내고 있는데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유주택의 시세가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그렇게 늘지 않는데요. 2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적은 주택이라도 다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미지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자 배당으로 사는 좀 넉넉한 은퇴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이 노출될 때는 건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녀 앞으로 있다가 그게 박탈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도 지금 같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은퇴자가 이런 손실을 줄이려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겁한 정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른 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 인상은 그래서 인하와 함께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게 일면에 여러 군데 나고 하지만은 시끄럽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배값 인상의 효과에 비해서는 턱없이 효과가 낮은 겁니다. 참고로 2014년에 있었던 담배값 인상으로 세금 수입 증가가 연 2조 8천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돈 없고 가난한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 훨씬 많을 건데 그들에게 2조 8천억을 거둘 때는 언론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더니만 지금 문 정권이 이 부자 대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자들의 정세를 하는 모양으로 쇼를 하는데 제가 이 쇼에 좀 허실을 좀 지적하자면 언론들이 일면에 이렇게 조중동이 시끄럽게 할 만큼 정말 부자 정세라서 부자들이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운 정세냐?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값이 2조 8천억인데 이거는 1조 1천억이에요. 무슨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등을 강화했다라고 해서 거두어 드리는 게 담배값 인상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값 인상을 한다 할 때 세금 수입이 2조 8천억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때 담배값 인상을 시켜서 늘어난 세금 수입을 문재인 정권이 짭짤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마치 문 정권이 대단한 부자 정세를 때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호들갑, 즉 부자들 편에 서서 하는 호들갑도 좀 웃기거니와 두 번째로는 문 정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대별시키면서 소수 부자들을 마치 이렇게 공격하면서 로빈 후드 마냥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 편에 서 있다라고 보이는 정치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한다면서 재벌들에 대한 지주사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대기업 공시점검 등을 조사하고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 압박을 하는 등 재벌 때리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문 정권이 일정하게 우리 사회를 왼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재벌과 한국 사회의 초상류층에 대한 정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과 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식으로 재벌 그리고 강남의 초상류 부자들, 금융소득자들을 공격하면서 이것이 마치 별것도 아닌 공격입니다. 대단한 공격인 양 떠들썩하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이것은 대중들의 다수의 지금 분노, 즉 이번 생은 망했다.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분노들을 갖다가 달래는 쪽으로 초상류 부자와 재벌들을 때림으로써 그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쪽으로 정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어떤 세금 문제나 재벌 때리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파격 인사로 권력 주류를 교체하면서 문재인의 책에 그 과거에 쓴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대로 차근차근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대선을 4개월 앞둔 지난 1월 달에 이 문재인이 작가 문행열과 함께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내었어요. 자기가 쓰지는 않고 아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작가가 그걸 적어서 편집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담 형식으로 엮은 이 책에서 문재인은 이제껏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취임 이후에 주류 교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청와대 관계자나 여권의 핵심 등을 만날 때 문재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라는 겁니다. 자, 이 생각 속에는 우리 사회의 주류 인사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정오가 담겨 있어서 사람을 다 바꿔 채우겠다라는 의식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착착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행되면서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판검사 경력도 없고 순수 변호사 출신인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이렇게 앉혀서 한마디로 대법관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 색채, 관료적 색채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 과거 자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자기 밑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박아 넣으면서 마치 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아주 그냥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능력 있는 인사인 양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떼먹고 부패하고 수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노멀이라는, 즉 한국 사회 이 지도층의 새로운 표준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중심부로 와서 그것이 마치 뉴노멀이다. 그래서 고시 출신이 장악한 데는 비고시가, 외교부 외시 출신이 장악한 데는 이 외무부 관료 출신이 아닌 강경화를 앉히는, 또 국방부에는 장관은 껍데기고 국방부하고 관계가 없는 서주석이라는 사람이 실세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비주류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물갈이 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마치 거대한 이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이 본보기로 삼았던 노무현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한마디로 운동권 건달들이 한 자리씩 다 꿰차면서 힘을 주고 다녔고, 그야말로 평생을 문학의 백수라는 사람들이 개량 한복 입고 문화단체 곳곳에서도 다 차지해가지고 앉아서 정부 공공기관에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 시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걸 이제는 또 주류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과거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해서 밑에가 위가 되고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가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결국 본인이 끌어간 5년도 뾰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제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 정기를 세우겠다 이야기합니다. 친일이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해방이 된 지가 73년인데 아직도 친일 잔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심한 색깔 코드 그리고 인맥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도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 여당이 논을 흔들었다. 자, 이제는 이 민주당은 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친문정당으로 가야 된다. 뼈문이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올빼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도 자기들이 다 장악했고 다음에 당 대표도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대선 후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문의 핵심 지지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고 지방선거 이겼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보수고
정의당이 중도고 녹색당이 진보라면서 보수 정당들은 아예 없는 걸로 치부를 해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쪽의 좌파들을 말뚝박기는 조국위에서 시작되어서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김기식까지 가다가 말뚝이 하나 뽑히고는 또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시 강경화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마치 우리 사회 주류들을 싹 교체하는 것이 정의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맞서는 한국당이 아까 말한 형태의 성명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작 1조 1000억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당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만약 이 정도로 성명을 발표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담뱃값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특정 계층과 특정 연령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고 더 크게 떠들었어야 되지요. 왜 박근혜 정부에 담뱃값 올리는데 그 이틀을 고통 없이 뽑는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한국당의 자세가요. 이거는 한국당이 이렇게 종부세나 그 다음에 이 금융소득 중과세에 대해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걸 가지고 패를 나누기 위한 문 정권의 일종의 계략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보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회 저변을 파퓰리즘적으로 장악을 해서 그 장악한데 자신들의 이 끈앞풀들을 안치고 그것을 마치 주류 세력 교체라 해서 거대하게 한국 사회가 새로 태어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따지고 보면 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고향이 호남에 나오면 민주당 쪽에 줄을 서고 고향이 경상도에 나오면 주로 한국당 쪽에 줄을 서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주변의 학연이나 지연, 헬연이나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얽힌 쪽이 가까운 곳에 또 기울어서 한 자리 깨차려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새로운 인물 없고요. 주류 세력을 교체한다 해서 문재인이 꼽은 인물이 기성의 인물들보다 더 낫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쪽만 깨끗한 사람이 가 있고 이쪽에는 다 더러운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들도 정치에서 집권했지요. 수십 년. 아니 무는 무슨 뭐 정치 안 했습니까? 정치 기간이 좀 짧을 뿐이지 할 거는 다 했지요.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자신들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순수하게 떨어진 것처럼 그러는데 문제는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양극화가 제일 지금 우리 사회에 심한 이슈인데 과거에 경제가 성장할 때는 저절로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초등학교 때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도망 나가 중국집 배달하다가 시작해서 그랬어도 나중에 저축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집 가지고 자식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신화 사회 때의 시각을 보수 이데올로기에 맞춰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쏟아버린 사회 그리고 양극화가 고착되는 사회에서 한마디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돈을 쌓지만은 중소기업들은 망해가고 자영업자도 망해가고 개인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당이 이 양극화와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노리고 지금 문 정권이 그런 분야들을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공격의 방법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대결을 시킵니다. 아주 잘 사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립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지금 인맥들이 다 그런 소수 기득 상류층을 위한 일들을 해왔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사회 곳곳에 박혀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높여서 보수 세력을 거의 수구 꼴통으로 몰아서 이렇게 부실화시키고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해 가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이 아까 말한 대로 특정 지역 계층을 위한 징벌적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뱃값 올린 데 대해서는 입을 막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한국당이 점점 문재인 정권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상투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한국당이 이럴 거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 국민 다수가 세금을 안 내는 이것도 잘못됩니다. 많든 적든 세금은 내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담뱃값이 올랐을 때는 별로 흥분하지 않다가 담뱃값 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정도의 이런 부자 과세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 또한 사실 문재인 정권의 계략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참 치사하게 정치를 하고 더럽게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기술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지 반사작용식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